전화 왔네? 네, 광고 듣고 저희가 광고 다 가짜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등을 먹었습니다. 또다시 팟캐스트. 예, 컬투를 이겼습니다. 손석희 이긴 것도 감격스러운데 컬투를 이겼어요. 예,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컬투가 정치 분야인가요? 아닙니다. 통합 1위입니다. 통합 통합 1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모든 공중파와 그리고 인터넷 방송들 이 만든 컨텐츠 중에 단일 컨텐츠로 전체 1위다. 네, 이것은 다 카카덕이다. 감사합니다. 카카. 역시 카카에게 헌정했더니 카카가. 그런데 지난번 거 이제 제가 인터넷 아이튠스 다운 받아갖고 방송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놨어요. 김어준 총수하고 김용민 교수는 알겠는데 그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웃음소리 때문에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 사람 누구냐? 퇴출시켜라. 아저씨 제가 없으면 이 방송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17대 국회의원이고 민주당 소속이고 지역구는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두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걸 밝혀줘야 돼요. 아니 근데 제가 다음 주에 CM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CM 내용은 정봉주 의원 홍보 CM입니다. 근데 그거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 다음에 출마할 거니까 찍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사전선거운동이에요. 아니, 근데 어떤 내용으로 하려냐면은. 저 출마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BBK 스나이퍼로서 BBK 청문회에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그 CM은 괜찮습니까? 저는 그런 건 괜찮고요. 네. 이 사람이 대중을 상대로 다음 19대 때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니 꼭 여러분들께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얘기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지. 아니, 나왔어. 우리가 하자. 나는 못하고 우리 김총수하고 김용민 교수 하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한다면 멱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앞길을 존나게 막는 거야. 정계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사장 시켜버리는 거죠? 네, 사장. 그런 묘수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방송을 목요일 날 골방에 모여서 합니다. 이 3명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골방에 모여서 하는데. 우리 집사람도 와갖고 장소가 비좁아갖고 못 들어왔어요. 언제 한번 저희가 골방 사진 찍어가지고 올릴 텐데. 근데 이 골방에 들어온 직후 속보가 떴다. 네, 그렇습니다. 남북 간 비밀 접촉에 참여했던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표가 비밀 접촉에 관한 우리 정부의 해명, 그러니까 우리는 애걸복걸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정상회담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사과만 요구했다. 그리고 돈 같은 거 절대 안 줬다. 이렇게 해명했죠. 근데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계속 주장했었죠. 우리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감히 그런 일을 지시하거나 혹은 나중에 알았어도 경로하실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북측이 이런 남측의 해명을 반박하면서 접촉 당시에 녹음 기록을 공개할 수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북한이 녹취 깐다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나가고 그 다다음 날인가요? 민주당에서 우리 방송을 들었는지 통상적으로 비밀 접촉은 있지만 비밀 접촉이 있을 때 녹취록이 있다. 녹취를 한다. 북한이 녹취 깐다 그러면은 공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하면서 민주당에서 어느 의원인지 모르겠는데 충고하듯이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자, 특히 그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 봉투와 관련해서는 접촉이 결렬 상태에 이르게 되자 김태효의 지시에 따라서 홍창화가 트렁크에서 돈 봉투를 꺼내들자 김태효는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했다. 우리가 즉시 쳐던지자 황급히 돈 봉투를 걷어넣고 우리 대표들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그렇다면 돈 봉투를 줬다고 하고 돈 봉투를 배달 사고가 났을 수 있는 배달 사고가 났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겠죠. 없겠죠. 그렇죠.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새빨간 거짓말일 거라고 확신합니다만은 $10,000밖에 안 넣었다. 그 봉투에. $10,000라면 1,0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 1,200만 원쯤 되는 거죠. 그 살 때는 1,200만 원이고 팔 때는 1,150만 원입니다. 차비하세요 하고 이렇게 1,000만 원을 밀어 넣어 줬는데
북한이 이걸 쳐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 뭐야, 이 자, 풀떠는.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네. 상황 예측을 해줘야죠. 네. 자, 돈봉투를 건넸다라고 하는 북한 측 주장이 이제 녹취록까지 까겠다 하면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후에 이 내용은 진위 파악을 하겠다. 1단계. 그리고 국민들 이 부분에 대한 불신이 사그러들지 않으면 진위 파악을 한 결과 실무자들이 진위 파악을 한 결과 실무자들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충성심, 지나친 의혹에. 지나친 의혹에 실무자들이 실수했다 하면서 실무자들 꼬랑지 자르듯이 쳐내는 이런 과정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하는 경로하시고. 경로하시고. 네. 예. 각하는 내려와서 청와대에서 예. 내려와서 경로하셨다는 기사가 그리고 나왔죠. 그리고 이 실무자들을 자르면 후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실무자들에게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한직으로 갔다가 다시 복귀시켜 줄 것을 약속을 하고 복귀 혹은 예, 그리고 다른 자리로 보냅니다. 복귀 혹은 다른 자리죠. 예. 그런데도 이게 무마되지 않으면 이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외교수석을 경질하는 이런 상황이 3단계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통일부 장관도 같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까지는 아니고 네. 국장이나 차장으로 처음에 그 손을 대려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여론이 안 좋으면 여론이 안 좋으면 이제 장관도 손을 대고 수석도 손을 대는데 어차피 막판에 장관들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년 총선 출마할 사람들은 5월까지 모두 사표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6월이 됐습니다. 네. 그때 우유부단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사표를 못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네. 이 사람들에게 총선 출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번 돈봉투 사건에 책임을 지고 누구누구를 경질했다. 그 사람은 내년 총선에 반드시 출마합니다. 예언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뭐 예언 기가 하나 막힌 나왔어요. 예언입니다. 이게 저희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노원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지만 내년 출마는 아직 확정됐지 않은. 그리고 이분의 출마를 저희가 막을 수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낼 수 있다. 그 점 주의해 주시고 충성을 다바쳐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 얘기는 했었죠. 북한이 이제 가지고 놀 것이다. 그러면 주도권을 완전히 가지게 될 것이고 여차하면 녹취록까지 흔들 것이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이 두 분들이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들려. 왱왱왱 소리밖에 안 들려. 내용이 연결한데. 원래 의원님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멍한 표정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 원래. 그러다 언제 끼어들까? 그래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잘 풀어서 해설해서 이해도도 높지만 앞으로 신문기사 볼 때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까라고 우리가 미리 길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눈이 확 띄이는 거죠. 고맙다고 댓글 쓴 사람 무척 많습니다. 정치가 재밌다. 정봉주 의원 덕에 정치를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 정봉주 의원 덕은 아니고요. 네. 딴지 라디오 덕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폐지하는 것에 합의하고 부산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도 어젯밤 수사를 일시 중단하고 민주당은 만약 국방개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군인들이 총을 버리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김준규 검찰총장은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은 그 상륙 부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수부는 우리 사회에 숨겨진 비리와 부패를 밝혀내고 일반인을 소환한 일도 없고 서민들을 조사한 일도 없습니다.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커다란 부패는 지나쳐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상황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단위의 범죄, 대형 사건을 다루는 중수부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폐지는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한나라당이 끌려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를 위한 한나라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한나라당으로 되돌아오기를.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아무래도 중수부가 무슨 의미인지. 왜냐면 그렇죠. 왜 청와대는 중수부를 존치시키라고 하고
정치권에서 날리려고 하고 예. 이게 부산 그 저축은행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렇죠. 도대체 각자 계산이 뭔가 예. 요 얘기를 정리를 딱 해줘야 됩니다. 일단 청취자분들께서 중수부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한 7, 80% 된다고 보고 중수부 기본 정보는 중수부는 일반 검찰이 대빵을 맞는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다. 첫 번째. 예. 그리고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두 번째.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의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 예. 네. 민정수석. 아, 합창한다. 민정수석이 보통 검찰총장의 한두 기수 위에 전 검찰 출신을 갖다 꽂는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부리는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대통령이 부릴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각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죠. 아유, 죄송해요, 백하님. 아유, 죄송해. 그럴 뿐이 아니죠. 오로지 쓰레기 같은 밑에. 그렇죠. 태만한. 저희 같은 좆도 아닌 것들이. 각하를 맨날 경록해.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그럼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예. 중수부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거죠. 예. 중수부의 이상이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검찰 중수부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들은 언제든지 모든 직업으로부터 네. 차출을 받을 수 있고 보니까 문자로 차출을 해요. 초 엘리트들. 초 엘리트들. 네. 그리고 검찰은 이제까지 우리가 믿기에 거악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집단이죠. 그럼요. 네. 네.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네. 중립적 위치에서 거악, 정치권, 재계, 거악과 맞서서 싸웠다는 것이 무슨 준규죠? 검찰총장? 김준규. 예, 네. 김준규 검찰총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예. 바로 중수부가 한 거죠. 중수부가 한 건데 그때 거악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갔던 삼계탕집이 있습니다. 삼계탕집. 거악이죠, 거악. 거악. 예. 예. 아, 삼계탕집이니까 사막이라고 하시죠. 사막. 삼계탕집도 샅샅이 수사를 했죠. 샅샅이 수사를 해버리는 이 거악들. 네. 닭이 나쁜 거지, 닭이. 예. 근데 그 삼계탕집 진짜 맛있어요. 이름을 얘기하시죠, 이름을. 아, 이름은 잘 모르는데. 예. 우리가 사지 않으니까 보좌관이 돈 내니까 이름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소위 위상이에요. 예. 검찰에서 엘리트들이 그렇죠. 검찰총장이 직접 대빵하면서 예. 직접 진두지휘하는 그리고 예. 검찰총장은 당연히 민정수석 라인과 사실은 통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민정수석은 당연히 대통령의 보좌진입니다. 예. 그런 위상을 가진 기구인데 예. 이 기구가 자기들은 없어질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도 대검 중수부에서 네. 수사를 하던 와중이었죠. 했었죠. 예, 수사를 하던 와중이었고, 그런데 이제 대검 자, 우선 그러면 예. 그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정치권에서는 왜 없애려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제가 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김총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검 중수부라고 하는 것이 네. 검찰 중에 검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네. 수사를 못하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 빼고. 그렇죠. 이제 권력 후반기에 가면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기구인데, 이것이 이제까지 노무현 대통령 때 임기 때를 빼고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이 그리고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이다 보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까지. 검찰의 권력이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립적이지 않고 어느 한쪽에 어느 정치적 특정 정치 세력에 붙어서 만약 수사를 그쪽에 유리하게 한다고 한다면 네. 실질적으로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네. 이 권력에 유리한 쪽으로 수사를 할 위험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 중수부의 권력을 각 지검의 특수부로 분할을 시키자. 네. 그런 권력이 집중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니 이것을 좀 분화시키자.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화시키는 기본 정신이 검찰 개혁의 핵심적 사안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아니 야당이 그런 주장하는 것은 예. 이해가 가는데 예. 어떻게 한나라당의 여당도 검찰에 대해서 예. 검찰 힘의 핵심을 같은 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게다가
주성영 의원이. 예. 주성영 의원이 검찰 출신인 예. 이 해체를 주장하느냐? 요거는 이제 정치인이 아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죠. 말이죠.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이죠. 이 정치인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정치인이죠. 예. 서로 앙숙이에요. 앙숙이죠. 앙숙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중에서 한 명 정도만 예외입니다. 저는 검찰을 존경합니다. 그 검찰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근데 의원님은 그 BBK 관련한 수사를 어디 대검에서 받으셨습니까? 저는 특수수사부에서 받았겠죠? 중앙지검 특수부. 예. 예, 공안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기소할 건이 안 되니까 특수부에서 가져갔어요. 공안 선거법은 공안부에서 하거든요. 예. 공안부에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수부로 넘어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뒷얘기가 공안부에서는 이것이 기소할 건이 안 된다. 그럼 특수 이게 뒷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증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걸려면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설 써보는 거고. 그래서 공안부에서 이틀인가 조사를 받다가 특수부로 넘어갔어요. 그 BBK 사건은. 그 BBK 사건 때 이제 검찰에서 나중에 나온 그 뒷담화가 정봉주 의원이 한 4일 정도를 강도 높게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조사를 받는데 하나도 기가 죽지 않더라. 아, 그런 모습을 보니까 대인으로서의 풍모를 느꼈다. 검찰이 정봉주 의원의 조사받는 의연한 모습에 그러면 호연지기에 그러면 그리고 1심 재판에서 보세요. 1심 재판에서 검찰이 보통 자기들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특수부가 그다음에 공판 검사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저를 조사했던 검사들이 직접 나왔어요. 재판을 하는데 제가 무서우니까 거기서 이제 논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고를 얼마나 했냐면 그 사람들이 구형이죠. 구형을 징역 2년을 때렸습니다. 네. 징역 2년. 근데 나오면서 그 검사가 약간 죄송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 와중에 대인의 풍모를 한껏 발휘하면서 그런데 왜 기분 나쁘게 2년 전연하냐. 2년 줬다고? 예, 2년 구형을 했는데. 그때 생각해낸 농담이 겨우 2년 전이냐? 예, 2년 전이야. 근데 그 검사분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옆에 있던 기자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야, 정봉주 의원이 그 감옥을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농담을 하는 걸 보고 진정한 대권 주자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아유, 제가 이분을 10년 가까이 알았는데 틈을 주면 안 돼요. 틈만 나면 자기 자랑하기 때문에 처음에 앞에서 들으면 뭔가 못 듣던 얘기 뒷이야기를 하나 싶어요. 그러나 깔때기와 같이 모든 이야기는 자기 자랑으로 다 모입니다.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와버렸나? 씨발. 아니, BBK 수사를 어디서 맞아. 아니. 그 정치인들이 왜 여야가 이번에 중수부에 모였느냐, 중수부 폐지에 합의를 했느냐, 그것은 이제 정권 말기가 다가오고 정권 말기가 다가올 뿐만 아니라 선거철이 다가오고 그렇죠. 검찰이 무서워요. 그런데 선거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권 말이 다가오고 선거가 다가온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하께서 각하의 지금 정치적 기반이 뒤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친이들이. 근데 다음 총선에 니들 나오려면 입 다물고 있어. 맞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라. 내가 부산 싹 조사해서 걸리면 나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각하의 그 계산을 여당에서도 읽었죠. 당연히 읽었고 나 죽게 생겼구나. 아니 각하야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19대에 못 나가면 나만 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중세법 없애버려야지. 이래서 여야가 합의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각하와 검찰도 또 사실은 중수부는 중수부 나름대로 검찰은 언제나 검찰 편이잖아요. 검찰은 영원히 검찰 편입니다. 검찰을 권력의 수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하는 수하요. 필요할 때 수하라고 우리가 추정할 뿐이죠. 추정할 뿐. 죄송합니다. 감히 그런 추정을 해보는데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검찰은 언제나 검찰의 편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정권 말기가 되면 이제 권력의 비리를 잡아내서
이것으로 현 정권과 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정권에 이 정보를 넘겨줄 것인가 그런 정보를 쥐고 있어야 다음 정권과의 줄을 타고 승진도 하고 다른 좋은 자리도 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산 저축은행을 촌나게 팔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수부가 권력과의 줄이고 그러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중수부를 움직여서 데리고 지금 그 국회 소위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야당을 싹 죽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대검 중수부 폐지 얘기가 집권 초중반쯤에 살짝 한번 나왔다가 최근에 가속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가속을 붙이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정치적 사안과 사건을 해소를 해줘야지 우리 청취자들의 정치적 식견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가속을 받기 시작했냐면 사실 그 부산저축은행 은진수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던 BBK 대책 반장 출신 은진수를 구속하면서부터 사실은 은진수 구속하고 그다음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신삼길 회장과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검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삼화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서 저축은행 퇴출과 관련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라.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중수부 폐지에 대한 얘기가 가속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겁난 거죠,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어느 저축은행, 그리고 놀랍게도 한나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 실명으로 연루됐을 것이다라고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검찰이요. 우리가 기사를 완전히 흘렸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흘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이 스스로. 그런데 이 와중에서 어느 저축은행 하게 되면 의원들이 옛말 아주 훌륭한 말 있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자기만이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거. 요건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좀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 전체 입장에서는 검찰이 중수부가 저축은행 건으로 정치권을 길들이게 하고 있다. 그렇죠. 라는 이런 입장이 반영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존재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추적해 놔야 되는 검찰의 필요와 그다음에 그 의원들을 조져야 할 다음 그 총선 때 까부지 못하게 조져놔야 할 청와대의 필요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죠. 검찰에서도 이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검찰 중수부 폐지 표결에 들어간다든지 이게 법안으로 통과되고 그럴 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의 견해를 펴는 사람들이 검찰 출신뿐만 아니라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 반대의 견해를 표명할 명단의 숫자를 늘려놓자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 숨어있는 계산인 거죠. 계산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 검찰의 이해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다음 그럼 청와대가 국회 이해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얘네들이 나를 조지려고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청와대가 양날의 검을 뽑았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묘미입니다. 왜냐면은 정권 말기에 이렇게 그 검찰을 부리게 되면 그 과정에서 추적되는 정보들이 고급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정권이 말이 되면 정권이 영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한테 칼이 돼서 자기 득에 꽂힐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수부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청와대가.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검찰 중수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공식적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그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칫 자신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는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혹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중수부가 퇴임한 권력을 손을 대고 그리고 당신들도 심하게 다칠 건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자기들이 했던 그대로 그대로보다도 이제 뭐 좀 비리가 더 많으면 좀 더 강도 높게 하겠지만 어쨌든 중수부가 그렇게 현 대통령 각하는 비리는 없을 것 같잖아요. 물론 절대 없으실 분이죠. 그분은 상상할 수 씨발 절대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뿐이 아니죠. 네. 그런데 만약에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네. 또 더 많다고 한다면 네. 대검 중수부의 칼이 바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심장을 꽂을 건데 그러니까 왜 말이에요.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느냐 라는 입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이제 청취자분들 충분히 이해했을 거고 네. 청와대 입장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반대했고 네. 이거는 대검에게 아주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나 니네 편이다. 알아라. 당신들 조직을 지켜줄 거야. 그렇죠. 대검 중수부 의미 있어. 그리고 나는 분명히 당신들 편이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줬어. 네. 이제는 나와 우호적인 관계를 레임덕이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가자. 네. 우리는 이 동지 아니냐. 그런 제스처를 한번 그런 제스처를 던져보. 한번 보였고 혹은 또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추정했듯이 그런데 만약에 난 비리가 없지만 혹시 또 다른 놈이 비리가 있으면 나한테까지 똥물이 튀지 않을까? 네. 그럼 중수부가 있으면 저게 나한테 좀 해가 되거나 독이 되지 않을까?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김진표 원내대표가 쓴 표현이죠. 독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 하지만 여야가 세게 밀고 들어오거나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되면 마지못해서 받아들이면서 나는 폐지 안 하고 싶었지만 국회에서 폐지를 희망을 했으니 나는 좀 살려주고 국회의원들 조져라. 양수겸정을 던졌다고 보시는 거죠. 양수겸정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중수부 편을 들은 척하면서 결국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 크게 손해는 아니다. 예. 그러니 수사를 빨리 진행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수사를 절대 막지 않고 존나게 빨리 진행이 됐어요. 실제로. 시그널을 계속 보냈잖아요. 네. 저축은행에 대해서 다 조사하라.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 당신들도 떨고 있지 않냐. 네. 조심해라. 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면서 이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혹은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버린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중수부 폐지는 일단 무조건 반대하고 저축은행 수사의 강도는 아마 중수부 폐지라고 하는 사회적 과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역대 중수부가 81년도 전두환 정권 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두환 정권은 독재 정권이라고 우리가 규정한 거 아닙니까? 네. 공안 통치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중수부를 8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민주 정권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저 의미가 있지만 독재 정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21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권력들이 항상 이용해 왔죠. 네. 이용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했죠. 아니 그 전 정권들은 이용하기 확실하고 각하만 이용하지 않았다. 예. 각하는 이용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하지 않겠는가 하는 수정을 하는 거죠. 중수부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 기술, 테크닉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역대 어느 중수부보다도 이번에 저축은행 사건을 신속하게 엄격하게 다만 각하의 피해가 직접 가지 않을 선까지. 그리고 다 조사를 해놓고 피해가 가는 선을 깔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여러 개 패를 두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찰의 편이다라는 건데. 검찰 입장에서요. 이 1년 만에 나온 시점에서 깔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요.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예. 그러니까 지금 중수부가 고사인해 놨어요. 고사인해 놨으니까 이 기회에 존나게 최대한 많이 수사해가지고 저희가 검찰은 검찰의 편이어서 이번에 수사를 끝까지 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존나게 수사를 한 다음에 아마도 다 까지 않고 그 중에 예민한 것들은 쥐고 있다가 그렇죠. 정권 교체기 내년 대선 총선 이후 대선 전국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에 따라서 줄을 대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카드를 갖고 이 카드가 권력의 균형추가 어디로 흐르나를 봐서 권력의 균형추가 흐르는 쪽에 유리한 카드를 갖고 뒤로 뒷거래하거나 딜을 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훌륭한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를 갖고 그렇죠. 수사로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팩트로 말한다고 하겠죠. 수사로 말하겠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수사하는 방향을 보면 우리가 어느 의중으로 하는지 당신들이 알 것이다. 거기에 조응해서 함께 가든지 이 패를 버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진 거죠. 그때 그 정보를 쥔 사람이 결국은 다음 정권의 줄을 잘 쓰면 검찰총장이 되던 민정수석이 되던 어디 공직의 주요 공직이 되던 인수위에 들어가던 쫙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던 아이들이고 아이들 시절에 그리고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아이들이라 그랬다가 그 당할 것 같으니까 바로 아이들 시절이라고 정정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었 때가 있었죠. 예. 공부를 졸라 잘했어. 예. 시험을 통과했어. 그리고 나서 검찰이 됐는데 사실은 검찰의 연봉이라는 것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그 경력으로 다른 직종이 있었다면 더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분들한테는 자부심도 있지만 억울함도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 15년, 20년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거학과 맞서서 나 그동안 엄청 가난하게 살았거든. 너희들 그럴 때 나쁜 짓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지. 그렇죠.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보상 심리가 분명히 있어. 그런데 진로라는 게 검찰 출신이 사실은 변호사 계급인데 변호사 계급이 예전만 못해요. 요즘은.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공직으로 가는 겁니다. 이 공직으로 가야 되는데 공직으로 가려면 당연히 정치권과 핫 라인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 핫 라인이 중수부라는 겁니다. 중수부에 들어가면 권력의 핵심과 가장 가까이 가갈 수 있다. 중수부의 수사를 통해서 권력에게 얘기할 수 있고 중수부의 수사를 통해서 정치권에게 경고를 줄 수 있고 존재 증명을 하면서 그렇죠. 미래의 진로를 닦아놓는 그런 중요한 루트이기 때문에 이걸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중수부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없어 세상에. 그렇죠. 그런 건 없어. 합니다. 공안부에서 다 해요. 그런데 없앨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것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쭉 이제 우리 김총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자,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박근혜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추정 이제 굉장히 근접해 있는 가능성이 근접해 있는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났단 말이죠. 굉장히 화해 무드예요. 그 예상과는 다르게. 근데 박지만 씨가 저축은행과 상당히 뭔가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건 터무니없는 헛소문이겠지만은 빅딜설이 있더라고요. 빅딜설. 빅딜설도 있고요. 그리고 중수부 페이지에 친박계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박지만 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박지만 건이 터지기 전에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저하고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하고 친구예요. 그 액면가는 60이 넘어 보이는데 거의 같이 60년생입니다. 그리고 학교로 따지면 제가 이제 5, 9년으로 다녔기 때문에 거기 신일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신일고등학교 출신이 아주 그 좋은 인간성이 좋은 친구입니다. 아버지가 저 50 때 잘 나갔던 정성모 전 국회의원이고요. 또 한국일보 기자 했었고요. 한국일보 기자 했었고요. 근데 실제로 저하고 만나보면 한 20년 저보다 나이가 더 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진석 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박지만 건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는 실제 사건을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이 아니면 기자가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오로지 검찰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 심장부까지 자칫 잘못하면 도려낼 수 있는 칼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필요도 있었던 것 같아. 검찰이 이제 친박 쪽에서 중수부가 소위 그 기획 수사를 한다든가 자기들한테 칼날이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친박 쪽에서는 중수를 빨리 없애야 된다. 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으니 니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기술 들어가가지고 박근혜 후보 그러면 아직 후보 아니지만 전 대표 이렇게 상처 줄 수 있다 니네 조심해라. 전 대표 동생 박지만 건이 나온 것은 무척 심각한 도덕성의 타격이 될 수 있는 아킬레스 건으로 하나 뜬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를 보게 되면 한마디 정치 아닙니까? 여러 말을 하지 않아서 실수를 덜 하면서 사실상 별로 결함이 없는. 여기서 잠깐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가 한 것 치고는 나쁘진 않았는데 다시는 하지 마요. 이제 박근혜 대표는 말을 줄이고 한 줄씩만 얘기한다. 한 줄 정치란 말이에요. 한마디 정치. 그게 결함이 별로 없어요. 저는 말을 많이 해서 결함을 찾아보기가 힘이 들어. 이게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거짓인지.
그런데 박지만을 딱 건든 것은 실질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을 개연성이 이미 보도가 되면요. 이게 여론 재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보도만 되는 것만으로도 박지만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믿게 돼요. 그렇죠. 보통은. 예, 국민들은 아주 디테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우리 박근혜 전 대표가 실수했잖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니 끝난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절도범이 들어갔고 살인범이 들어갔고 나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 수사를 종결하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사례는 좀 너무 좀 아니하고 예. 이명박이 BBK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아니냐. 그렇죠.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예, 내가 아니라 그러는데 왜 자꾸 내 거라 그러냐. 예. 그럼 날 주지. 아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느 선에서 온 것일까. 예. 검찰이 소위 중수부를 지키기 위한 카드로 내세운 거냐. 예. 아니면 각하께서 예. 혹여라도 예. 사실은 미팅을 해놓고 예. 뒤로는 이렇게 친박 쪽한테 견제 기술이 들어간 거냐. 둘 중에 하나 의심했겠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예. 예.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은 늘 전략과 전략이 부딪히기 때문에 둘 다 걸어놓은 겁니다. 둘 다 걸어놓은 거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으로 카드를 동시에 던져놓고 유리한 쪽에 나오는 카드를 중심으로 상황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를 걸면서 상황을 보면서 이 카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망을 한번 해보죠. 예. 전망을 각자. 자, 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예. 최정예를 투입해서 예. 최고조의 강도로 수사를 할 것이다. 예. 그리고 다만 수사 결과를 다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 수사 결과 발표의 조율은 있겠지만 이 기회에 정치권의 각종 커넥션과 비리들을 최대한 긁어모을 것이다. 샅샅이 조사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예. 지지난 시험부터 계속 전망했던 예. 것이고 예. 그러면서 중수부의 존치를 이제 위해서 예. 계속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의원님의 전망에 의하자면 이것이 폐지냐 존치냐 결정되지 않은 채 최대한 흐지부지되며 길게 늘어지는 걸 가장 선호할 것이고 저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중수부 폐지가 현실적으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중수부 폐지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도 중수부 폐지라고 하는 카드를 두고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에 일정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6월에 만약에 중수부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중수부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수부 폐지 반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비리가 전혀 없으시겠지만 혹 있으면 중수부에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절대 없죠. 절대 없지만 예. 절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 중수부 검찰 수뇌부가 검찰 엘리트들이 모여서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조사한 것보다 조금 더 강도 높게 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문회 건도 많은데 청문회 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바쁜 역할을 서로 손발을 맞춰갖고 중수부에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시기에 1년 반 뒤에.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는 이런 입장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것이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를 모르진 않단 말이죠. 모르진 않죠. 모든 정권이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수부 폐지는 너무 큰 부담과 모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다이렉트 날라올 수 예. 있으니까. 그런데 네. 또 그러네 또. 예, 끄겠습니다. 예. 네, 쓸데없는 기가 돌고 있어요. 소리예요. 그런데 물 빠지는데 왜 에어컨을 꺼요?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늘어뜨린다고 생각했던 게 늘어뜨립니다. 네, 늘어뜨려서 소위 데이터는 최대한 쥐고 검찰의 보고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만약에 중수부가 폐지되는 쪽으로 국회에서 움직이면 저는 그냥 가만히 중수부가 폐지되는 쪽으로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국회에서 그렇게 중수부 폐지를 표결까지 끌고 가면은 국회 앞이나 대검찰청 앞에서 중수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폐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 이게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주당 몇몇 의원들에게 폐지하는 시그널을 충분히 보냈고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냈으니 이걸 강도 높게 밀고 가지 마라. 강도 높게. 적정한 수준으로. 작전 지시를 그럼요. 적정한 수준으로. 그리고
이 카드를 갖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행간으로 검찰과 대화할 내용이 많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원님의 계산은 예. 정권이 교체되고 그리고 본인이 19대 당선이 되고 예. 그다음에 요직을 맡은 후 중수부를 통해서 예. 전 정권을 수사를 1년 정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수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럼 남은 게 정치권의 입장인데 네, 정치권에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정치권의 개혁 의지는 다 나갔어요. 그렇죠. 포부 다 냈죠. 할 거 다 했죠. 네. 가오 다 팔고 광 다 팔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나라당 명분이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반대한다. 라는 입장 때문에 한나라당 못 나갑니다. 3년 내내 청와대가 준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즐겨 쓰잖아요. 아무리 램덕이 걸려도 마지막 퇴임하는 전날까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뜻에 거슬려서 한나라당이 나가기는 쇼만 하지 더 이상 나가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원래 그 살아있는 권력은 힘이 빠져도 예. 누군가를 되게는 못해도 안 되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노무현 정부 그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 그때 힘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말씀 한마디로 대권 주자들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네. 진짜.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럼요. 그 이를테면 정운찬도 있었고. 그다음 고건 전 서울시장도 있었고요. 예. 한마디 하면서 지지율이 10몇 % 빠져요. 그러니까 또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왜 저는 뺐습니까? 요거는 좋아합니다. 대통합의 미랄만 됐습니다. 요즘 저 근태 형 어떻게 지내요? 겐세 놓지 말고요. 몸이 좀 안 좋다고 했는데 건강 많이 회복됐어요. 회복됐어요? 축구도 계속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정운찬 전 총리가 살짝 맞짱을 떴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확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암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워딩 한마디가 그럼 대통령 입장 하나하나가 향후 대권 주자들한테 미칠 영향은 무척 파괴적이에요. 여기서 잠깐 네.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정운찬 총리가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자빠졌잖아요. 그 대권 주자로 나올 뻔했는데 사실 그 제가 유력한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유력한은 아니고 유명한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경영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분 얘기는 정운찬 씨가 분명히 잠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밤에도 계속 켜놨을 것이다. 연락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어디에서요? 청와대죠. 무슨 얘기냐면 안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밤에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고 잤다는 거죠. 올까봐.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왜 총리를 하려 할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왜? 자기의 정치색과 그동안 주장해왔던 혹은 뭐 이때까지 유지해왔던 색깔과 다른 이명박 정부의 제안을 왜 받아들였을까? 바보같이. 그렇죠. 이제 그 대목에서 국회의원 아니면 알 수 없는 극비 정보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정운찬 총리는 야권으로부터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그땐 대통합 민주신당입니다. 정당이 자주 바뀌어갖고 정당 이름이 그때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 지금 저 민주당에서 정운찬 씨와 친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명 거론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싸우면서 좀 친해졌고 친한 거 저만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서울대 자료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내놨어요. 국정감사 때. 그 현장을 찾아갔잖아요. 우리 현장을 뛰는 정치인 아닙니까? 기자들 쫙 데리고 현장 가고 자료 내놓으라 그러니까 무슨 처자가 덜덜덜덜 떨면서 손이 떨려갖고요. 자료도 제대로 못 잡아요. 저승사자가 왔으니까. 제 국회의원 때 국정감사하면 별명이 저승사자 아닙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니 실질적으로 서울대 갔어요. 그리고 정운찬 총리하고 뭐 계속 그때 당시 총장하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출마를 하라 그랬더니 우리 민주당의 아주 유력한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 여러 차례 만납니다. 그리고 386 주자들하고도 만나고. 그때 이제 털어놓은 고민이 뭐냐면 돈 문제를 많이 털어놨어요. 실제로. 돈이 없으니.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대선 붙으면 돈 문제는 책임질 테니까 선언만 해라. 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었고요. 한라인을 갖고 계속 만났습니다. 그 원로급도 만나고 중진도 만나고. 지난 대선 직전에. 지난 2007년. 만나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이게 지지율이 빠졌어요. 거품이 빠졌죠.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그런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저거 다 거품이다. 네. 그런 얘기도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총선에서 정운찬 총리가 만나는 그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08년 총선에서 총선을 총괄 책임을 져서 우리 민주당과 함께 뛰자라는 제안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답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질질 끌면서 결국은 내용적 부인을 합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러브콜이 올 것을 본인이 예측하고 있었고 그러한 시그널을 주위에서 들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18대 총선 때 18대 총선 전후로 해서 예. 그때 이미 시그널이 갔을 것이다. 그거를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증언을 해요. 주위 사람들. 예, 정운찬 전 총리하고 아주 가까운 주위 사람들은 그쪽으로 지금 가려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쪽 제안을 민주당 쪽의 제안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해서 저희는 총리를 갔을 때 정권 초에 이미 그럼요. 정권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 아주 말 잘하는 재밌는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한번 했잖아요. 연애는 민주당하고 그렇죠. 결혼은 한나라당하고 했다. 그때 민주당하고도 깊은 교감이 있었고 총선 전후에서는 또 한나라당하고도 깊은 교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줄을 다 탄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계산이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한 번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정치 경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를 시작했으면 그 정도라면 대통령 어차피 17대 때 대선 그렇죠.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대통령으로 가야 되는데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대통령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박에 총리하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바로 나와라. 이 제안이 혹한 거지. 그게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중요하지 않는 거야. 거기서 씨발 거기서 본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얘기 말씀하시니까 아니 근데 내 대답은 왜 안 들으시나? 왜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갔는가?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왜? 이교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노무현 정부 때 자기가 발탁이 안 된 거를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면서 나의 도덕성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으니 이 정권에서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신문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쫙 퍼졌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권 제안을 할 때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뭐 그런 얘기도 했다는 설이 있어요. 설. 내가 생각보다 재산이 많다. 그리고 본인이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운찬 얘기하면 또 떠오르는 게 신정아 자수전 아닙니까? 신정아 제가 직접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제가 신정아 편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저도 신정아 씨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 이 신정아 씨가 사실은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역사에 큰 기여를 했어요. 기여를 했죠. 지난번 분당에서 만약에 정운찬 사실은 이 이명박 진영에서 각각 진영에서는 카드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정운찬을 키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재보궐선거였는데 재보궐선거 때 밀려고 하는데 바로 신정아 씨 나온 거 아니에요? 신정아. 그렇죠. 신정아 나와가지고 사실은 손학규 대표가 이겼어요. 정운찬 전 총리가 나왔으면 저는 박빙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봅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가 승리하니까 이 나비 효과와 같이 손학규 대표가 승리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주요 주자로 부상하는 순간 손학규 대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유시민 쪽에 있다가 유시민 대표가 사실은 김해에 지니까 대안을 찾기 시작해서 대안으로 문재인 이사장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갑자기 문재인 이사장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면서 문재인 이사장에 대한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아의 공이다. 신정아 공. 헷갈려 죽는 줄 알았네. 신정아. 아니 근데 지가 책을 하필이면 그때 내는 바람에. 저기 김성수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정리하면은 정권 교체에 기여합니다. 이 여자가. 이교신문 내용을 찾았는데 정운찬 총리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상대적으로 흠이 있더라도 정부 요직에 발탁된 사람들을 보면서 이번 총리 내정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일요신문에 나왔으니까 무척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일요신문이 뭐 특정 언론을 지칭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정치권 흐름에 대한 기사를요 꽤 잘 쓰는 신문입니다. 네. 정치권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그분들이 조금 더 잘 쓰려면 앞으로 이제 이 나는 꼼수다 여기서 하는 제 발언은 좀 예의주시해 갖고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의도 뒷담화 얘기를 듣고 기사 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예측하고 추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기사들을 좀 써줘야 되는데 이제 정운찬 총리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죠. 근데 정운찬 총리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해도 되나요? 예, 뭐 적당히 정리하시고. 예,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요? 예. 아니 그래서 중수부 페이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미 할 얘기들을 다 했고 서로 진검 교환이 끝났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욕망의 삼국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진검 교환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으로 더 이상 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착 상태로 쭉 갈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유리병 속의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서로 전쟁을 하는 척하면서 유리병은 깨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 정치인한테 이런 예술적 표현이 나오는 거 봤어요? 유리병 속의 전쟁.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해와 힘의 균형이 딱 맞아떨어서 삼국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죠. 삼국지인데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군가 어느 한 축이 치고 나오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죠.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서로 간에 시그널을 보내는 게 더 이상 나가면 우리 공멸이다. 중수부 페이지 계속 갈 거야? 그럼 한번 까볼까? 이런 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중수부 진짜 없애버린다? 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쪽에서는 정말 깐다니네? 뭐 이런 거. 이거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눈빛 전쟁이라 그럽니다. 눈빛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와닿지 않네요, 계속. 제가 모르게.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대학 등록금 얘기를 해달라고. 아우, 짧게 얘기하고 끝내죠, 그럼. 등록금까지. 등록금은 제가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등록금 얘기를 교육위 출신이시거든요. 지금도 교육위원들이 전화가 와요. 이 등록금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맨날 전화 온대. 본인은 백수야.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라면. 하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조금 재밌는 예측을 하나 할게요. 진보신당하고 민주노동당이 통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언제 한다는 거죠? 9월인가요? 예. 9월에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동시에 국민참여당도 이 통합되는 정당에 함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격한 흐름인데 그렇죠. 그게 소수죠. 그다음 두 번째가 민주당까지 통합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소수입니다. 다수가 진보신당과 통합을 하고 국민참여당까지 통합을 하자. 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참여당까지 통합이 될 것 같고 민주당하고는 선거연대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일 정당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 총선을 지켜보는 게 양당이 어떻게 선거연합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주로 보는 사람들은 정치를 잘 못 보는 거고요.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문재인 이사장이 어떠한 카드를 꺼낼 것이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을 출마하지 않았으면 생각하는데. 저도 당연히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재인 실장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80~90%입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갈리네요. 평소 비슷한데.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양산의 지역위원장인 송인배 위원장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문 실장님이 살고 계신 데가 양산입니다. 경남 양산. 그리고 부산대 병원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치되어 있던 그곳이죠. 살고 계신 곳이 양산입니다. 그리고 부산 전체 지역을 비교해봐도 양산이 젊은 층이 사는 곳, 배드타운. 그래서 양산에서 출마하는데 박희태 의장이 다시 양산 출마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가져가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만약 박희태 의장이 출마를 해주면 더더욱 고마운 거고 출마 지역은 양산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출마를 생각하십니까? 출마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아이디어를 그 착상을 어디서 했냐면요. 벼랑 안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냐. 그것은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친노 세력을 결합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검증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이 반영됐다고 저는 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후보로 나올 거냐. 그렇죠. 계속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대선 후보라는 게 갑자기 짠 나오는 게 아니지 않냐. 예. 이 얘기를 이제 의원님은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얘기로 읽으신 거고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읽었냐면 전 다르게 읽었는데 내가 할 수 없다. 대선 후보가 갑자기 나올 수 없는 거라서 나같이 그렇게 그 이전에 선출직 경력도 없고 본격적으로 정치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은 거절의 표현이지 자기가 준비하겠다는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희상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김청수님께서 얘기한 게 시중에 이제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평론가들의 분석이고 제 분석은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한 두 발 정도 앞서간 거죠. 제가 보면 그거는 오버예요. 오버하고 어쨌든 그리고 친노 진영에서의 다수의 견해가 총선을 출마해야지 대선을 갈 수 있다. 라는 쪽의 견해를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조차도 민주당에 들어오든 아니면 외곽에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총선을 거쳐서 가면 이 폭발력은 배가 되고 대선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될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올 필요도 없을 거니와 나와서 득도 있고 실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실을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끝내기 직전에 그 등록금 다음 주에 특집을 할 텐데 제가 이 등록금 관련해서 계속 요즘 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헌사를 짧게 하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딸 둘을 대학에 보내느라고 허리가 휘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팩트에 근거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몇 년치 쫙 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 고 대학 그 두 딸이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 재산이 약 30억대에서 50억대로 증가합니다. 아니 허리가 휘니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거 아닐까요? 제 말이 그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급속한 재산 증식에 의한 요통. 허리가 휘니까 후원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재산이 너무 많아서 허리가 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무게가 있으니까 그걸 지려면 그렇죠. 허리가 휘죠. 약을 보내줘야 된다. 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을 보내주기 전에 그 얘기는 좀 야하네. 야간가요? 어린이 요통이다. 두 번째는 허리가 진짜로 휘려면은 이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을 볼 때 평균 두 딸이면 8년 아니겠습니까? 합치면 그럼 약 1억이라고 치면 이 허리가 휘려면 딸이 50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건 위험한 얘기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어쨌든 지금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때문에 부모들의 허리가 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약한 발언이고 등록금 문제 때문에 허리가 절단납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등록금 문제 때문에 가정이 분화되고 가정이 패가망신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하는 얘기 그런 거 말고 왜 이 등록금이 떨어질 수 없는가? 현재. 그건 제가 전공이죠. 국회의원도 그렇죠. 계속 물어봐요. 왜 사학재단 혹은 정치권에서 이 돈을 이거는 떨어뜨릴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못하는 게 아니라. 사학의 가장 강력한 비호 세력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교육가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가부 국장들이 은퇴하고 대학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나오는 흔하 빠진 등록금 얘기 말고 그런 얘기 뭐 하려고 해요. 이 돈 얘기 도대체 돈과 이권이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금이 안 떨어지느냐. 적립금이 얼마며 그리고 적립한 돈이 학생들에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제가 현미경 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요 시간을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혹은 수요일 모르겠어요. 그때 봐가지고 낱낱이 등록금 문제에 대한 진짜 진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알아도 얘기를 못 하고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대인으로서의 풍모를 갖춘 장차 대권 주자가 될 이게 천기두서를 막혀버리는데 제가 해야 되는 주제죠. 정봉주 전 의원이 교육위에 있었고 그래서 그거 사실 잘 알고 본인이 사실은 사설 학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또 업계 얘기를 또 잘 알고 폭삭망했어요. 부채 때문에 지금 허리가 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아 비판과 함께 다음에 정확한 분석. 물론 뭐 북한이 녹취를 까면 특집으로 그걸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는 거죠. 아니 17대 국회의원 돼서 교육이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이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유가 있대요. 그게 무슨 책 사유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동종업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교육이. 그럼 무슨 사유냐 그랬더니 사설학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설학원 입장을 대변할 것 같아서 거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내 살아온 이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삶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환노로 갔어요. 그 환노로 갖고 제가 대표한테 선언했죠. 탈당 1호 민주노동당으로 당을 옮길 수 있는 1호 의원을 만들려면 나를 계속 환노에 돌아. 환노라는 건 환경노동. 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다시 교육으로 보내주면서 당시 이종걸 수석 부대표가 고맙다고 교육에 이런 열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니 뭐 민주당에서 최고의 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듣기 싫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17대 국회의원 노원 갑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봉주였습니다. 19대 어렵고요. 저희가 맞겠고요. 저희가 더 하고 싶은데 스튜디오를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돼요. 지금 나가야 돼. 지금 오버됐다고 밖에서 막 사인. 광고 주세요. 광고 제발. 광고 주시면 저희가 스튜디오를 좀 비싼 데 가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더 늘려 잡든가 해야지 이거. 다음 주에는 옹기종기 모양지 사진도 좀 내야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딴지 총수 그리고 17대 전 의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기술의 김용민. 기왕이면 저 제작이라고 해주세요. 제작. 기술 제작. 그다음에 꼽사리. 기술 제작 및 꼽사리. 모든 거 다 합니다. 그 외. 김용민 교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언젠가에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고 언젠가 쯤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올리는 걸 정리하죠 이제.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안녕. 바이. 끝.